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솔쌤의 세계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양사의 첫 번째 시간, 그리스와 헬레니즘 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주제는 폴리스의 성립입니다. 기원전 10세기경 그리스에서는 조그마한 국가들이 하나 둘씩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폴리스라고 불러요. 이때의 폴리스는 사이즈가 국가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할 정도로 크지 않아 조그마한 나라예요. 도시 정도 크기? 그래서 도시국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의 경우에는 주위에 산이 많기 때문에 커다란 제국을 만들기가 어려웠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폴리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 합쳐서 그리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폴리스들 간에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야. 먼저 우리는 모두 헬렌의 자손들이야. 다 같은 민족이라는 헬레네스 의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올림피아 제전을 열어 다 같이 운동을 하면서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폴리스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 먼저 가장 높은 곳, 이곳을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신전을 만들어 제사를 지냈고요. 또 높은 곳에 올라가면 멀리서 오는 적들을 확인하기가 쉽잖아. 군사적 거점으로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넓은 공간인 광장이 나오는데 여기를 아고라라고 해요. 아고라는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공연도 하고 교류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폴리스들 가운데 대표적인 폴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먼저 아테네. 초기에는 소수의 귀족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정치를 해나갔는데 이것을 귀족정이라고 합니다. 당시 귀족들이 힘이 강했던 이유는 이 시기 전쟁이 기병 중심의 전투였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기병이 뭐냐면 말을 타고 싸우는 군인을 의미해. 그런데 당시 말은 가격이 비싸서 돈이 있는 사람들만 살 수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귀족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의 힘이 강했던 거야. 나라를 지키니까. 자, 그런데 상공업의 발달로 전보다 더 잘 살게 된 평민들이 갑옷이나 무기를 살 수 있게 되면서 이들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전투 방식도 중장보병, 중무장을 한 채 무기를 들고 발로 뛰어다니며 전투를 하는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제 평민들도 나라를 위해 싸우고요. 나라를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그런데 모든 권력은 여전히 귀족이 갖고 있어. 그러자 점점 평민들은 이런 상황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나라를 지키는데 왜 우리는 정치에 참여를 못하지? 우리도 할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귀족과 평민들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솔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솔론의 별명은 조정자야. 귀족과 평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 방법이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정치적 권리를 차등적으로 나눠주는 거였어. 이것을 금권정이라고 합니다. 금, 돈에 따라서 권리를 나눠준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어. 자, 그러면 선거를 할 때 돈이 많으면 투표를 10번 할 수 있는 거고요. 없으면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야. 그러자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귀족과 평민 모두 이 방식에 불만을 가졌어. 귀족들은 평민들한테 한 장의 투표용지도 주기가 싫었고요. 평민들은 겨우 이거?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정치 참여도 이렇게 차별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결과 귀족과 평민들이 대립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게 되고요. 이런 상황을 이용해 페이시스트라토스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나타나서 독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주제넘게 권력을 가져갔다라고 해서 참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독재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클레이스 테네스가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은 민주정치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에요.
페이시스트라토스처럼 독재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도편 추방제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자, 이거는 도편, 도자기 파편에다가 독재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투표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6,000표를 넘게 받은 사람이 있으면 10년 동안 해외로 쫓아버리는 제도였는데요. 사실 이것도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적을 수도 있잖아.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용이 되기도 했고요. 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쓰는 그런 투표 조작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아테네에서는 혈연 중심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클레이스테네스는 이 혈연을 깨고 싶었어. 그래서 부족 제도를 개편합니다. 혈연이 아니라 지역, 내가 사는 위치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 이게 아테네라면 여기가 시내고 여기는 산악지대, 여기는 해안가야.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각각 10개의 부족을 만들어. 시내 부족 10개, 산악 부족 10개, 해안가 부족 10개.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내, 산악, 해안 부족 각각 하나씩을 가져와서 새로운 부족을 만드는 거지. 자, 그러면 총 몇 개의 부족이 나와? 10개죠. 그리고 이 10개의 부족에서 각각 사람을 50명씩 뽑아서 총 500명을 평의회로 보내 정치를 하게 했어. 자, 이런 방식으로 혈연을 해체해서 귀족의 권력을 낮추고 평민의 권한을 올리고자 했습니다. 그 후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전쟁이 터지고요. 여기에서 그리스가 승리합니다. 그러자 이 전쟁을 주도한 아테네의 힘이 세져 돈도 많이 생기게 되고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완성시킨 인물이 페리클레스였습니다. 이분은 모든 성인 시민 남자들을 민회에 참석을 시켰어.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실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되려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일을 하러 가지 누가 민회 오겠어. 정치에 참여할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수당제, 민회에 참여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추첨제, 장군 같은 특수직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책을 추첨을 통해 뽑았습니다. 이처럼 시민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 거지. 하지만 아테네의 민주정치에도 한계는 있었어요. 직접 민주정치라고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여자, 노예, 외국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스파르타. 스파르타라는 말은 요즘에도 쓰이죠. 주로 엄청 빡세게 교육시키는 걸 의미하잖아. 당시 스파르타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인구 구성 때문인데요. 스파르타는 귀족과 시민은 완전 극소수고 대부분은 헤일로타이라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노예들이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스파르타의 시민들은 다 군인이었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기 위해 철저하고 엄격한 훈련을 했고요. 어느 정도냐면 어릴 때 태어나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좀 상태가 안 좋거나 병약한 아이들은 바로 절벽에 던져버려. 건강한 애들만 살려서 키우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들이 7살이 되면 아고게라는 학교를 보내 생존을 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이때 과제가 도둑질을 시킨 다음에 안 들키고 살아 돌아오는 법, 이런 거야. 20살까지 이러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는 군대를 가요. 무려 60살까지 군대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세기 그리스에서 있었던 2개의 전쟁을 볼게요. 먼저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맹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이고요. 총 3차까지 있는데 1차는 오다가 태풍을 만나서 페르시아가 거의 싸우지도 않고 돌아가. 그리고 2차 때는 대표적인 전투가 마라톤 전투. 이때 그리스가 페르시아로부터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때는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아테네가 함락당하고 굉장히 위험했어요. 하지만 그 뒤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를 막아내면서 최종적으로 페르시아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전쟁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아테네의 목소리가 커져. 그리고 아테네는 페르시아가 언제 또 그리스를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차까지 있는데 4차 공격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힘을 계속 합치자. 대비를 하자면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테네 바로 앞에 델로스라는 섬에다가 금고를 만들어 놓고 돈을 걷어서 보관을 한 거지. 전쟁을 하려면 돈이 또 필요하니까. 그런데 페르시아가 안 쳐들어와요. 계속 평화 상태야. 그러자 아테네가 이 돈을 빼돌려서 아테네의 발전을 위해 쓰기 시작합니다. 페리클레스가 민회에 참석하면 돈 주고 이런 거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돈을 빼가지고 썼기 때문이야. 그리고 다른 폴리스들을 억압하고 간섭하고 지배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다른 폴리스들은 당연히 불만들이 쌓였겠죠. 그게 스파르타였고요.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아테네의 불만을 가진 폴리스들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즉 그리스 안에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생긴 거야. 그리고 이 두 동맹 간의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를 하면서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하게 돼요. 하지만 이 전쟁으로 서로 싸우느라 모두 힘이 약해지고 내분이 발생하면서 혼란스러워졌고요. 그 틈을 타 위에 있던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기원전 4세기 그리스를 점령해 버립니다. 다음은 그리스의 문화를 볼게요.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었어. 인간에 대해 관심이 많아 인간에 대한 탐구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 철학이 발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소피스트, 상대론자들이에요. 인간이 다 다른 것처럼 진리도 다 달라. 바뀌지 않는 진리는 없다면서 진리의 상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바뀌는 게 무슨 진리야.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그의 제자 플라톤은 이상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깊이 몰라도 되고 이런 인물들이 그리스 문화와 관련이 있구나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로는 헤로도토스와 투게디데스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모두 책 이름이 같아요. 역사라는 책을 씁니다. 일단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 이야기였고요. 투기디데스의 역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다룬 책입니다. 그 다음 페리클레스 시대에 지은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완벽한 황금 비율로 지어졌다고 해요. 다음은 알렉산드로스 제국입니다. 이 나라는 처음에는 마케도니아라는 작은 국가에서 시작해 필리포스 2세 때 그리스를 장악하고요. 그의 아들인 알렉산드로스 대왕 때 굉장히 많은 영토를 넓혔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면은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이소스 전투에서 승리하며 당시 발전했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인더스 강까지 진출하며 대제국을 건설해요. 그리고 이 정복한 지역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고 이 도시를 중심으로 화폐라든지 언어, 이러한 그리스의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또 페르시아의 문화도 특히 전제 군주제를 수용하면서 강력한 통치를 했고요. 이 대제국이 서로 잘 섞일 수 있도록 그리스와 페르시아인의 결혼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이 시기 동쪽의 페르시아 문화와 서쪽의 그리스 문화가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헬레니즘 문화가 등장합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와 오리엔트 문화가 섞인 거고요.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리스에서 인간은 폴리스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폴리스가 해체되고 대제국이 되었어. 그러자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나라는 개인이 더 중요해집니다. 나의 생각,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가 발달을 해요. 이러한 경향이 철학에 반영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 스토아 학파는 정신적인 금욕을 이야기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라고 말했고요. 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해지려면 고통을 피하면 된다고 얘기해.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라 고통을 피하는 소극적인 것, 마음의 안정과 만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과학도 발전하는데 유클리드가 기하학 체계를 갖추고요.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예술에서는 그리스의 이상적인 아름다움보다는 현실적인 아름다움이 중시되었고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나 감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많이 등장해. 대표적인 작품이 라오콘 군상. 라오콘과 두 아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픔과 고통, 공포를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 밀로의 비너스, 여성의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알렉산드로스가 33살에 일찍 죽으면서 제국도 무너져 분열하게 되고요. 결국 로마에 의해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스와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 내용 중에는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같은 아테네 민주정치를 위해 노력했던 인물들의 그런 정책들 좀 유심히 봐두고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좀 비교를 해서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헬레니즘 문화의 대표적인 작품들 좀 봐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로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